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토지주택공사 LH의 뇌물 의혹 그 일부를 공개합니다. LH가 짓는 아파트에 자재를 납품하는 한 업체가 LH 직원들한테 준 뇌물 액수와 종류를 꼼꼼하게 정리한 장부를 MBC가 입수했습니다. 3년 동안 3억 원 넘게 공을 들였는데 심지어 LH 간부의 부인 수술비까지 줬다고 적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업체가 LH를 모셔야 하는 수많은 업체 중 규모가 작은 업체란 겁니다. 먼저 차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건설 현장에 납품했던 한 중소기업의 회계장부입니다. 대표이사가 지출한 현금 200만 원 옆에 연필로 LH 황 실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LH 옥부장과 골프 비용 100만 원, 부산 출장 LH 접대비 100만 원, 7월 말에는 LH 휴가비로 300만 원, 인사철인 3월에는 전별금 300만 원도 적혀 있습니다. 정부에는 현금을 인출할 때 드는 수수료 500원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부서를 옮기면 부서 전별금, 여름 휴가 되면 휴가비 지원, 장모의 누구에 돌아가시면 거기까지 전부 다 이렇게 다 요구를 하는 거죠. 명절 때마다 LH 사무실에 찾아가 백화점 상품권도 돌렸다고 합니다. 백화점 상품권인데 1년에 보통 3번 정도? 한 번 구입할 때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상품권을 구입하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돌죠. LH죠. 경조사비는 300에서 500만 원이 기본. LH 직원 배우자의 수술비를 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업체가 LH 직원들에게 쓴 돈은 현금만 1억 6천만 원. 법인카드까지 합하면 3년 동안 3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중에는 성매매 업소 비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금이 들어갈 때가 있고 카드가 들어갈 때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아가씨들 현금 줘야 되는데 카드 결제 안 돼. 장부에 이름이 있는 LH 직원들은 돈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아내분 수술비도 지원했다고 지금 정부에 다 적혀 있거든요. 전혀 그런 데가 없어요. 수시로 돈을 가져간 대표이사도 명절 때 상품권을 돌린 건 맞지만 현금을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현직일 땐 음지에서 몰래 대접했다면 퇴직했을 땐 대놓고 양지에서 고위직으로 영입하기도 합니다. 이 업체가 LH의 처장 1급 출신을 부회장으로 영입했는데 그 효과는 매출 5배 급증으로 금방 나타났습니다. LH 1급의 위력을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MBC가 입수한 납품업체 장부엔 부회장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부회장님 통장으로 100만 원, 대표이사, 부회장님과 골프 200만 원. 부회장이 누굴까? 취재 결과 부회장은 LH 1급 처장 한모 씨로 드러났습니다. 1급 처장은 사장과 임원 6명을 제외하면 LH에서 가장 높은 간부입니다. 한 씨는 이미 현직에 있을 때부터 부회장님으로 불렸는데 2016년 퇴직하자마자 실제로 납품업체 부회장이 됐습니다. 그 뒤에 본격적으로 로비스트로 변신합니다. 법인카드와 현금은 모두 하청업체로부터 받아갔다고 합니다. 통장으로 100만 원 더, 200만 원 더, 어디 골프 가신대, 뭐 하신대. 그럼 바로바로 저는 쏴주면 그분은 그냥 현금만 인출해서 쓰는 거죠. 현금카드. 법인카드를 드렸는데 왜 현금을 따로 받느냐. 현금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업체가 LH에 납품한 건 아파트 환기 시스템입니다. 한 씨를 부회장으로 영입한 이유는 뭘까? 원래 7억 원에 불과했던 이 업체의 매출은 한 씨를 영입한 뒤 4년 만에 37억 원, 5배로 뛰었습니다. 매출 대부분은 LH에서 따낸 물량입니다. 2018년 1년 동안 LH가 공공 분양한 아파트 18,000세대 가운데 80% 이상을 이 업체가 싹쓸이했습니다. 이런 싹쓸이는 2019년에도 계속됐습니다. 올해 작년 같은 경우도 한 70% 이상, 80% 가까이 먹었을 거예요. 2019년도에서 90%. 업체 내부 문서를 보니 LH 내부 직원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들이 빼곡합니다. 전국의 아파트 건설 현장마다 나가 있는 LH 현장 감독관들의 명단은 물론 계약을 따낼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오비에 감독관을 모셔오지 않으면 일을 하기 힘들구나 할 정도로 없는 업체들은 뼈저리게 뛰죠.
경쟁업체도 LH 2급 부장 출신을 2명이나 영입했지만 1급 처장 출신인 한 부회장 1명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한 건도 못 따냈다고 합니다. 처장하고 부장하고는요 한이 천지차. 처장은 직원을 건드리는 사람이고 부장은 자기 일만 하는 사람, 자기 부서에서. 그러니까 연락하러 가도 돼 있습니다. 한 씨는 현직에서 돈 받은 사실은 부인했지만 퇴직한 뒤 LH 후배들에게 돈을 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100만 원 뭐 그 정도 주면서 이제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사하고 대리비 줄 수도 있고 또 애경사 있으면 좀씩 이제 지원해주고 그랬어요. 다만 회사가 급성장한 건 제품 개발이 빨랐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미국 애틀랜타의 마사지 가게를 돌면서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을 총에 맞아 숨지게 한 20대 백인 남성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홍규 특파원이 취재한 현지 상황 먼저 보시고 애틀랜타를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피드먼트 로드. 곳곳에 스파라고 적힌 간판들. 한인들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입니다. 연쇄 충격으로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이 숨지면서 모두 문을 꽁꽁 걸어 잠궜습니다. 이곳은 이번 사건으로 숨진 한국계 여성 4명 가운데 3명이 일하던 마사지 업소입니다. 사건 첫날만 해도 경찰이 주변 도로를 통제했었는데요. 지금은 통제는 모두 풀렸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이웃 주민들의 발길이 간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산한 봄빛 속에 시민들은 각종 글귀가 적힌 종이와 꽃을 내려놓으며 넋을 위로했습니다. We all know what's been going on in the country with the Asian community, and it's absolutely disgusting. 용의자인 21살 로버트 에런 롱이 살던 마을에 가봤습니다. 주민들은 한적하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It's of course very weird that it has a connection that's this close to my literal home like this. Other than it's a horrible. 용의자 집 인근 이웃들은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I have no comment. We are just praying for the family. 이번 총격 사건 용의자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입니다. 이제 곧 해가 질 시간인데 집안의 불은 모두 꺼져 있고요.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인 사회도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언제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동양인을 생각하는 인식이 많이 나빠져 있어서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일을 하는 입장으로서 밖에 나가기가 조금 두렵다고 해야 되나요? 애틀랜타 한인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인종에 대한 증오범죄로 확인되면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애틀랜타 현지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또 한인 사회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여홍규 특파원, 지금 사건 현장 바로 앞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건물이 한인 여성 3명이 숨진 마사지 업소고요. 화면상으로는 안 보이시겠지만 바로 길 건너 맞은편 가게에서 또 1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건 하루 만에 용의자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용의자에겐 사건 당일이 나쁜 날이었다. 또 성중독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And he was pretty much fed up and kind of at the end of his rope and yesterday was a really bad day for him and this is what he did. He has some issues, potentially sexual addiction, and may have frequented some of these places in the past. 자, 지금 이 말이요. 오히려 용의자를 감싸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네, 방금 브리핑 보셨지만 경찰들이 용의자의 주장을 믿는다는 식의 언급을 한 건데요.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미국 시민들과 언론은 경찰이 백인 용의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또 희생자들에 대한 또 다른 가해다. 이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경찰관도
인종주의자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데요. 용의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을 혐오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증오범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분명히 있는데도 경찰이 이런 대처를 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애틀랜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 미국 경찰이 피의자의 주장만 믿고 이번 사건을 인종차별이 아니라 성중독 사건으로 변질시키려는 움직임에 미국 내에서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무차별 총격은 아시아계를 노린 명백한 증오 범죄라는 겁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이어서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시의 아시아계 여성인 시장과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본질은 성중독이 아니라 인종차별에 따른 증오 범죄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He targeted places of business where Asian women typically work. To me, that is a hate crime. His temptations were Asian women. This is incredibly motivated by race. 한국계 하원 의원도 흑인으로서 이런 사건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잘 안다며 우려했습니다. And we must stop making excuses or rebranding it as economic anxiety or sexual addiction. 아시아계 인종범죄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된 중국계는 국내 테러로 봐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를 중국 바이러스로 부르면서 뿌리 깊던 인종차별이 더 심해졌다고 호소합니다. Ever since Trump, started calling it the China virus and, blaming China, I think that puts, a mentality into people's head. Stop! Hate crime! Stop! Hate crime! 뉴욕에서도 인종을 넘어 추모의 촛불이 모였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 사회가 아시아계와 연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연예계와 스포츠계에서는 행동에 나서자는 제안도 잇따라 한국계 배우인 다니엘 대김은 침묵은 공모와 같다는 트윗을 올렸고 대만계 농구선수 제레미 리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변화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It's just a crazy time and crazy world we live in. This has to stop. 범행 동기가 무엇이든 아시아계를 노린 증오에 대한 우려는 전현직 대통령과 의회 차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But whatever the motivation here, I know that Asian Americans are very concerned. 미국 언론도 아시아계가 겪어온 차별 사례를 집중 조명하면서 증오 범죄의 심각성을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론이 어떻게 나든 미국 사회는 이미 아시아계 인권에 주목하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혈전이 생겼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이번엔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인 20대 남성인데 현재 백신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부 유럽 국가들이 혈전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중단한 사례가 있지만 백신과의 관련성이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자격으로 지난 1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20대 남성 A씨. 다음 날부터 두통과 오한에 시달렸습니다. 나흘이 지나도 증상은 계속됐고 구토 증상까지 나타나자 A씨는 지난 15일 병원을 찾았고 이튿날 뇌 MRI 검사에서 뇌병변과 혈전 소견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혈전증 신고가 접수된 첫 사례입니다. 앞서 백신 접종 8일 뒤 숨졌던 60대 여성에게서 혈전이 발견됐던 사례는 기저질환이 사망 원인으로 판명돼 혈전 관련 사례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혈전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정을 취하면서 입원 치료 중에 있는 걸로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연령이라는 것을 같이 감안해가지고 아마 조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백신을 맞은 다른 사람들 중에 이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 사례는 없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접종 후 혈전이 발견된 사례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지한 것은 예방적 조치일 뿐 백신과 혈전 사이에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재로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로운 점이 위험보다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계속할 것을 권장한다고. 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오늘 밤 발표하는데 접종을 재개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국내에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 완료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90% 이상은 접종 완료 2주 뒤인 4월 초부터 면역력을 갖게 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이나 사망 위험에서 안전한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네,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제 6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심각한 이상 반응은 1% 정도에서만 보고가 됐지만 두통이나 발열 등 정상적 면역 반응들이 심하게 나타나서 통증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좀 더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를 도입하는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30대 간호사 이모 씨는 지난 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39도가 넘는 고열과 몸살에 시달렸습니다. 몸살까지 그게 시작됐어요. 아침에 거의 못 일어날 정도로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체온계 있어서 쟀는데 거의 9도 1, 9도 2더라고요. 당장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할 수 없을 만큼 아팠지만 교대 근무를 하는 업무 특성상 갑자기 휴가를 낼 수 없어 해열제로 버티다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50명 가까이 환자 되는 거를 이제 누군가는 봐줘야 되는데 내가 빠지면 머리 아프고 막 잠깐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이러면서. 현재까지 신고된 9,400여 건의 백신 접종 이상 반응 중에 대부분은 근육통이나 두통, 발열, 오한 등입니다. 정상적인 면역 반응에서 나오는 증상들이지만 사람에 따라 통증의 정도가 차이를 보이고 특히 면역 반응이 활발한 20대와 30대에서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데 쉬기라도 해주면 좋죠. 이 때문에 정부는 내일 실무회의를 열고 백신 휴가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신을 맞고 출근해야 하는데 아플까 봐 걱정돼 접종을 피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휴가를 준다면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급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무급 방식으로 할 건지 정리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유럽연합 등이 도입을 추진 중인 백신 여권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백신을 맞았거나 항체가 생긴 경우 디지털 녹색 증명서를 발급해 영내에서 격리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외국인이 백신 여권으로 입국한 경우 격리 조치 등을 어떻게 할지, 반대로 우리가 발급한 백신 접종 증명서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어떤 효력을 요구할지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자, 오늘 새로 발생한 확진자 수는 445명, 계속 400명대 중반을 유지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울에선 이틀째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무 진단 검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사소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오히려 감염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김미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역 광장의 임시선별 검사소 앞. 이른 아침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북적입니다. 방역을 위한 1m 이상 거리 유지는 고사하고 다닥다닥 붙은 채로 줄을 서 있습니다. 아침 10시요. 펴준다 해가지고 펴받으러. 아이고 꽉 찼어요. 석줄로 뺑 돌려면 꽉 찼다. 서울시가 어제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달 말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을 하자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서울시가 외국인 의무검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이곳 임시선별검사소에 외국인 1,1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오늘도 검사 3시간 만에 58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후에 검사소에 왔다가 하루 검사 건수를 초과해 발길을 되돌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간대로 번호표 내놔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다시 오셔야 되세요. 외국인들이라 우리말에 서툴다 보니 1인당 검사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의사소통이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많으세요. 기본적인 거에 대한 질문에도 이제 응답이 잘 안 되시니까 그거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시는 것 같아요. 선제 검사를 통해 집단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한꺼번에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 오히려 감염 위험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게 된 외국인들도 불만을 토로합니다. 외국인들만 받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기분 나쁘죠. 받으려면 전체적으로 다 받든가 똑같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서울시는 선제 조치이지 차별은 아니다며
임시 선별검사소의 수를 늘리고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검사하는 식으로 방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네, 어제 네이버의 악성 별점과 가짜 평가글의 문제점을 보도해 드렸는데 사실 별점과 평가글의 원조는 음식 배달 앱이죠. 이 별점이라는 게 이용자들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있는 거지만 어느 식당의 존폐를 결정짓는 흉기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음식 배달 앱의 별점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구미의 한 식당에 걸려온 항의 전화. 갈치조림을 시켰는데 돼지갈비 조림이 아닌데 이건 뭐죠? 죄송해요. 그거 그냥 드세요. 다시 드릴게요. 식당 주인이 주문서를 확인한 결과 음식은 주문대로 맞게 나갔고 주인은 고객에게 전화를 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고객은 이번엔 음식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갈치조림으로 교환을 좀 해주세요. 교환이 안 돼요. 저희들이 그 갈비 나갔는 거를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음식물 버리겠다고요. 입은 안 낄게요. 이 배달 앱엔 이 집은 최악이다. 16,000원이 아까운 건 처음이라는 리뷰와 함께 별 1개가 달렸습니다. 이 고객이 또 다른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쓴 메모는 후기 밥. 밥을 무료로 주면 리뷰를 잘 써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고객은 공짜 밥을 받아 먹은 뒤 1점을 줬고 음식점 측이 댓글로 이의를 제기하자 전화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환불을 해주겠다니 해주셔야 되고 댓글 다는 것 갖고 하지 말라고. 너의 가게를 짓밟아주고 싶거든. 꼭 그래줄게. 이처럼 별점이나 리뷰를 무기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이른바 별점 거지가 한둘이 아니지만 음식점들은 묵묵히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달아서 이제 안 좋은 냄새가 달리면은 그날 매출에 30에서 40%를 하라고 해요. 진짜로 안 들어옵니다. 별점은 이제 엉뚱한 목적으로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떡볶이집 주인 김모 씨. 개업 3일째 되던 날 배달 앱에 1, 2점 별점과 함께 고기는 뻑뻑해서 먹을 수 없고 머리카락도 나왔다는 리뷰가 달렸습니다. 초반에 오픈했을 때 이제 별점 테러를 하면은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주문이 뚝 떨어져 괴롭던 차에 배달 기사가 인근 다른 떡볶이집에서 그 리뷰를 쓴 것 같다고 알려줬고 댓글로 당신 정체와 업소를 알고 있다고 쓰자마자 악성 리뷰는 사라졌습니다. 작년 말에도 한 번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자고요. 리뷰창 들어갈 때도 지금 손이 떨려서 그냥 가족이 타고 달려서 하는 거거든요. 서울 동대문구의 식당. 지난해 한창 배달 주문이 몰릴 저녁 6시쯤 메뉴에도 없는 냉면 사진과 함께 맛이 없다며 별점 1점이 달렸습니다. 이 리뷰는 저녁 장사를 다 망치고 난 밤 9시쯤 사라졌는데 이후에도 저녁 6시 1점, 9시 삭제 테러는 2달간 매출이 높은 토요일을 노려 계속됐고 이때마다 매출은 40만 원씩 손해를 봤습니다. 동정업계 소행으로 의심됐지만 배달의 민족 측은 수수방관할 뿐이었습니다. 의심은 가는데 배민에 물어도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객의 창작물이라 제가 손댈 수 없다고. 별점으로 인한 고통은 이뿐만 아닙니다. 높은 별점을 유지하기 위해 월 수십만 원을 들여 리뷰 관리 업체를 고용하거나 별 5개를 조건으로 음료나 음식을 추가로 제공하는 리뷰 이벤트에도 수백만 원을 써야 하는 겁니다. 리뷰까지 또 주게 되면 확실히 마진율은 확실히 많이 줄죠. 이제 울며 겨자 먹기를 사실은 좀 하는 겁니다. 네, 모든 가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앞당긴 배달의 시대. 높은 배달앱 수수료의 배달비 부담, 이제는 별점 테러의 관리 부담까지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증인들한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두고 박범계 법무장관이 어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죠. 검찰총장을 대행하고 있는 검찰청 차장이 오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었는데 장관의 뜻을 수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양수현 기자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위증교사 의혹을 재심의하라는 박범계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에 검찰이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차장은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했다는 장관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장은 다만 전국 고검장 6명도 회의에 참여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안의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해 검찰 내 집단지성을 대표하는 고검장들이 함께 심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 장관의 수사 지휘에 부정적인 검찰 조직의 지휘부를 투입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등과 회의에서 격론이 불가피한 만큼 결론은 표결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검찰 내 반발 기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고검장들의 참여가 심의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일부 검사들은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했던 한 검사는 재판 당시 최고 실력을 가진 변호인들의 반대 신문이 예정됐고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 상황이 실시간 중계됐다면서 위증 강요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대검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참석자는 조남관 차장 등 15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점심 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종료 시간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대검은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시한은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이미 한 차례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따져봐야 하는 만큼 심의가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다른 공무원 조직에 비해서 유독 검찰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조직은 새로운 징계 규정에 맞춰서 다 바꾸었는데 검찰만 옛날 규정 그대로 놔둔 겁니다.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수사 사건에 대한 청탁과 함께 3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서울고검 A검사. A검사가 검찰로부터 받은 징계는 정직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이나 일반 공무원 같았으면 해임이나 파면 대상입니다. 검사는 수사하는 사건 관계인에게서 99만 원짜리 만년필을 받아도 유흥주점에서 85만 원어치 술 접대를 받더라도 다른 공무원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규정 자체가 검찰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무와 무관한 금품 수수의 경우 일반 공무원은 100만 원 미만 접대를 받아도 해임이나 파면을 당할 수 있지만 검찰은 300만 원 넘는 향응을 받아도 정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15년 강화된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검찰도 징계 수위를 상향해야 했는데 그냥 놔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나마 솜방망이 징계조차 갖가지 이유를 들어 면제해주기도 했습니다. 2016년 택시를 새치기 당했다며 시민을 폭행한 검찰 수사관과 술 마시다 시비 붙은 사람을 때려 입건된 수사관은 아예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거나 근무 태도가 성실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데도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는 없다고만 강변해 왔습니다. 이게 대가성이 있든 또 수사 착수 전에 뭐 그냥 우연히 얻어 먹었든 간에 이런 김영란법 위반 하나도 저희 검찰이 지금 어떤 입장인데 이런 거를 봐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감사원은 검찰만 가벼운 징계를 받고 있다며 징계 규정부터 당장 고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문무일 윤석열 전 총장 시절 검찰이 예산 지침을 어기고 직책 수행 경비를 연간 1,000만 원 이상 추가로 지급한 비위도 적발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오늘 새벽 충남 논산의 한 공장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구급차가 넘어지고 파편이 수백 미터 날아갈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논산의 한 전자부품 제조 공장입니다. 눈이 부신 섬광과 함께 옆 건물 CCTV 화면이 흔들릴 정도로 큰 폭발이 발생합니다. 공장 한 동에서 불길이 시작됐고 삽시간에 7개 동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폭발은 여러 차례 잇따랐습니다. 잠도 못 자고 그랬지요, 뭘. 폭발 소리는 내 2번 들었어. 크게 한 번 나고 한 번은 작게 나고. 폭발력이 워낙 강해 현장에 나간 구급차를 쓰러뜨릴 정도였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직원을 구조하려고 출동한 구급대원 3명도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3시간 반 만에 가까스로 불길을 잡았습니다. 실종됐던 직원 1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다른 직원 4명이 다쳤습니다. 2차, 3차, 4차 계속 저 현장에 도착한 상태도 계속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저희 이제 접근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었고 5차례 이상 큰 폭발은 그런 것 같아요. 폭발이 발생한 공장 내부는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온통 무너져 내렸습니다. 폭발의 충격은 수백 미터 떨어진 마을까지 덮쳤습니다. 양곡 보관창고의 외벽은 심하게 휘어지며 뜯겨져 나갔고 주택 곳곳의 유리창도 깨졌습니다. 마을 곳곳에선 날아든 철제 구조물들이 종이장처럼 널브러져 있습니다. 주민 2명이 다쳤고 일부 주민들은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자고 아침에 가서 치료하고 왔지. 부녀회장들은 막 나 좀 데려가라고 그랬지. 그냥 마음대로 허리 아파서 걷도 못한 그냥 경찰은 야간에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화학물질을 다루다 역류가 일어나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요즘 은행에선 통장 개설이나 송금을 까다롭게 하고 있죠. 그래서 범죄 조직에선 전달책을 이용해서 직접 만나서 현금을 건네받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범죄 현장을 저희 MBC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도로변. 잠복하던 경찰이 누군가를 분주히 쫓고 있습니다. 그 사람 차가 몇 번이래? 그래, 알았어. 예, 주님. 차 움직일 거야, 아니면? 길에서 포착한 한 여성이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 가져온 현금 봉투를 꺼내 옆에 있던 남성에게 건넵니다. 그 순간에 놓칠세라 형사들이 뛰쳐나갑니다. 가, 나가. 이 여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현금 600만 원을 전달책에게 건네고 있었던 겁니다. 이 돈 절대 보내시면 안 되고. 경찰은 서둘러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먼저 넘겨봤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빨리 비행기번호 바꿔.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된 해킹 앱이 작동하지 못하게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체했다간 보이스피싱 일당이 원격 조종으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여성은 대출금 600만 원을 은행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주라는 말만 믿고 나왔습니다. 또 사기인지를 모르고 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모르죠. 사이버 팀. 이 여성은 전날 이미 현금 700만 원을 한 차례 건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혹시 뭐 돈 보낸 거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거는 그냥 대출 상황이어서 그거는 이미 다 처리돼서 이상이 없어요. 보냈어요 또? 얼마 보냈어요? 그거는 어제 보냈는데 얼마? 700만 원이요. 해당 은행에 연락했더니 실제로 상환된 돈은 전혀 없었습니다. 얼굴 보고 줬는데요. 상환됐을까요? 어디다가 전달하셨을까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면서 은행에선 송금이나 통장 개설을 까다롭게 바꿨습니다. 이를 피해 보이스피싱 조직은 현금을 직접 수금하는 방식으로 수법을 교묘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일단 여수로 가가지고 600만 원을 전달받아라. 그렇게 이제 전달을 받고 광주에서 지금 이 수거책이 출발을 한 거죠. 경찰은 금융기관에선 외부에서 별도로 만나 현금을 주고받지 않는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11살 여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서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 왕복 6차선 도로 한복판에 대형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오늘 낮 2시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4학년 11살 여학생이 25톤짜리 화물차에 치였습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학생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의식 호흡 없었고요. CPR 하면서 근거리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원격 수업이 진행되던 날이었지만 방과 후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를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빨간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속도 제한 표시판과 과속 단속 카메라도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같이 건너던 아이들은 없었고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학교 앞 이 도로에 평소에도 화물차가 많이 다녔고 사고도 잦았다고 말합니다.
자주 있는 일이니까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사고가 나면 크게 나죠. 과속보다는 신호위반이랑 그다음에 꼬리물기. 경찰 조사 결과 60대 남성 화물차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신호 위반이나 과속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운전자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조직위원장이 여성 비하로 사퇴한 데 이어서 이번엔 개막식 행사 총감독이 여성 외모 비하 논란으로 사임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폐막식. 다음 개최지인 도쿄에 오륜기를 전달하는 행사에서 아베 전 총리가 일본 게임 캐릭터 슈퍼마리오로 변신해 깜짝 등장합니다. 이 장면을 연출했던 사사키 히로시는 도쿄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의 총감독을 맡았는데 여성의 외모를 비하한 사실이 주간지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 개막식 아이디어라며 개그우먼을 돼지로 분장시켜 무대에 올리자는 글을 단체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돼지는 와타나베 나오미, 변신 부분을 어떻게 귀엽게 보여줄까라며 올림픽구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올림픽의 일본어 발음인 올림픽구의 뒷부분을 돼지를 뜻하는 피꾸로 바꾼 말장난입니다. 직원들의 반발로 제안은 무산됐지만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자 그는 나오미 씨에게 큰 모욕이 된 발언을 반성한다는 사죄문을 내고 사임했습니다. 개막식까지는 이제 약 넉 달. 비상이 걸린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긴급 회견을 열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容姿を笑い物にするような発言、これは大変不適切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당사자인 개그우먼은 나 자신은 이런 체형에 행복하다. 각자의 개성이나 생각을 존중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며 따끔한 지적을 내놨습니다. 도쿄올림픽을 둘러싼 추문은 벌써 3번째입니다. 모리 요시로 전 조직위 회장은 여성이 많은 회의는 시간이 걸린다는 여성 비하 발언으로 지난달 사퇴했습니다. 후임인 하시모토 회장 역시 과거 남자 피겨 선수에게 무리하게 입맞춤한 성희롱 전력으로 무리를 빚었습니다. 코로나19로 대회를 연기한 데 이어 여성 비하, 성희롱, 외모 비하 추문까지 얼룩진 도쿄올림픽은 오는 25일 무관중 상태로 성화 봉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하고 오늘 재판을 공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최 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색 벤츠 차량이 법원 경내로 들어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차에서 내리자 유튜버들과 취재진이 몰리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재판을 비공개 신청하셨어요. 잔고증명서 위조 인정하시나요? 재판 내내 이곳 법원 앞에선 윤 총장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최 씨는 언론과 시민이 몰린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심리는 국가 안보를 해할 염려가 없는 이상 공개가 원칙이라며 최 씨가 신청한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요구가 이미 해소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석 달 전 열린 첫 재판에선 최 씨는 법원 입구에 내려 걸어와야 했지만 오늘은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져 법원 바로 앞에 차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법원 경위도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 경기 성남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최 씨는 잔고 증명서 위조는 인정하지만 동업자 안소현 씨에게 속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업자인 안 씨는 먼저 접근한 건 최 씨라고 반박했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고요. 제가 만약에 그런다면 제가 금강원이나 은행을 수도 없이 쫓아가고 기자님 모시고 신한저축은행 쫓아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재판. 법원을 빠져나온 최 씨는 여전히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은 채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야권 후보가 원래 후보 등록일인 오늘까지 단일화를 하기로 약속했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협상은 계속한다고 하지만 양측의 감정 싸움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후보 등록일인 오늘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측은 마지노선을 계속 늦춰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후보 등록은 일단 각각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후보 등록에 맞춰서 시한에 맞춰서 여론조사가 완성도 높게 되기에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고. 여론조사를 할 때 유선전화 사용자를 포함시킬지 말지가 막판까지 발목을 잡았습니다. 서울 시민의 약 10%는 휴대전화가 없다. 그러니 유선전화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100% 무선전화 조사를 하지 않았냐. 유선전화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당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겁니다. 유선을 완전히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의 합치가 안 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협상 결렬 이후 안철수 후보는 오 후보가 당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바꾸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고, 오세훈 후보는 국민의당을 안철수 1인 정당으로 규정하고 이간질시키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감정 싸움은 더 격해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제 안 후보가 자신의 부인까지 끌어들여 정치적 영향력을 운운한 데 대해 거친 표현을 쓰며 비난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협상은 최대한대로 원칙대로 협상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러자 김무성, 이재호 전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이 단일화의 걸림돌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은행이 후보 단일화를 방해하는 일만 나갑니다. 자꾸 방해하고 싶으면 그만두는 게 낫겠다. 오세훈과 안철수 두 후보 모두 신속한 재협상을 말하고 있지만 이후 여론조사 추이를 봐가며 협상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여권의 단일 후보로 결정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공식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땅 의혹을 두고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거듭 사과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공식 후보 등록 절차는 대리인에게 맡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1분이라도 아끼겠다는 듯 자치구 3곳을 돌며 21분 도시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종로구를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 특구로 박영선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박 후보와 당이 거듭 사과하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다시 한번 당을 대표해서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당이 부족했습니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던 고민정 의원은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박 후보 캠프 대변인직을 내려놨고, 진선미 의원도 공동 선대본부장에서 사퇴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는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어서 처가의 내곡동 땅이 주택지구로 지정되는 걸 몰랐다는 오 후보의 해명을 겨냥해 당시 오세훈 시장의 이름이 적힌 공문서 양식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경유자로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님이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서류 하나하나를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는 분명히 국장 전결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한 10년 이상 전에 하루에도 결제를 여러 건 하는 시장이 서류 하나하나를 기억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부산에서도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오전 9시가 되자마자 곧바로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100조 원 넘게 투입하는 이 반도체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용인시가 혹시 여기에 투기를 한 공무원이 없는지 자체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자 3명을 적발했는데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찾아낸 투기성 거래는 수백 건입니다. 임명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0조 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 재작년 경기도 용인으로 결정됐는데 정식 발표 전부터 투기 광풍이 일었습니다. 대업 지역도 있고 주거 지역도 있는데 그쪽은 거의 한 50에서 100% 정도. 이보다 약 1년 전인 2018년 5월. 용인시청 7급 공무원은 이 농지들 중 660제곱미터를 5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현재 이 땅 가격은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올랐습니다. 발표되거나 사람들 엄청 몰려오고 부동산도 막 떴다방 생기고. 용인시가 소속 공무원과 용인도시공사 직원 등 4,80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산업단지 발표 전 이 일대 땅을 사들인 공무원은 모두 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3명은 투기가 의심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땅을 구입하게 된 경위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용인시는 투기 의혹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 그 형제 자매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2차 조사에 돌입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뒷북 조사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부터 반도체 산업단지 예상 도면이 나돌아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람이 난 2019년 3월 29일에 도면이 유출된 3년 전서부터 떠돌았고 소문으로 있었던 그 도면과 100% 일치했습니다. 시행사인 SK와 시청 공무원들이 이곳에 땅을 샀다는 소문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원산면 주민들은 공직자가 포함된 200여 건의 투기 정황과 LH 직원 관련 의심 거래 30건을 확보했다며 정식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투기 의혹을 덮어온 용인시 자체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찰이 조만간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투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5년 만에 회담을 가진 한미 외교 안보 수장들이 오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최우선 관심사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북한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조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대북 정책에 대한 원론적인 수준의 공감대가 담겼습니다. 공동의 최우선 관심사가 북핵,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을 짚었고 이 위협에 맞서기 위해 연합훈련을 통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은 물론 이행 과정에서도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동성명 발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해 작심한 듯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Includ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who continue to suffer widespread and systematic abuses at the hands of their repressive government. 중국에 대해서도 공격적이고 권위적이다, 반민주주의적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콩, 대만, 티벳을 억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얀마 사태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비판하면서도 대북 문제에 대한 협력은 요구했습니다. It also has an obligation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implement fully the sanctions.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미일 협력을 거듭 강조했지만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반중국 협의체인 쿼드에 참여하라는 제안은 없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오후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미국의 강경 발언에 북한과 중국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나섰는데 우리가 마주 앉고 싶으면 몹쓸 버릇부터 고치라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남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접촉에 응해달라며 간청하고 있다. 최선희 제1부상은 담화에서 미국이 전자우편과 통보문 등 여러 채널로 대화를 하자고 제안해왔지만 만날 필요가 없다며 폄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한 번이라도 마주 앉을 것을 고대한다면 몹쓸 버릇부터 고치라며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걸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에 참석한 북한 대표부의 연설문도 공개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국제정치의 도구로 쓰지 말라고 주장했는데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난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북한의 대응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기에 북한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와 미국에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중국 측도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까지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을 비판하자 즉각 받아쳤습니다. 核心利益的问题上没有妥协让步的余地，维护自身核心利益的决心和意志坚定不移。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기싸움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미국과 북한, 중국이 모두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지만 손해보는 협상에 나설 생각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어서 단기간에 진전을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정신 이상자, 왜 이런 막말까지인데, 자, 오늘까지 단일화하기로 한 약속은 못 지켰고 이제 정신 이상자, 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서로 말들이 거칠어지고 있어요. 예, 이런 거친 말 저도 참 전해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우리 정치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부인을 여자 황제로 지칭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이 오늘 발끈했습니다. 어제 오늘 상황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김종인 위원장님의 사모님이 제 아내와 이름이 같습니다. 또 뭐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도 여의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자기 당의 위원장을 디스한 거 아닌가? 뭔가 그렇게 관심들이 많으셔 이렇게.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자,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다. 지금 이게 단일화 대상한테 한 말이에요. 듣기에도 민망하거든요. 양측의 신경전이 그만큼 극에 달하고 있다는 건데요. 김 위원장이 토론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공세를 먼저 피자 안 후보가 협상을 방해하는 상황이라고 받아쳤고요. 조금 전 보신 대로 양당의 대표의 부인까지 소환되면서 여자 상황제 공방이 이어졌고요. 또 민주당의 엑스맨이다, 때를 부리는 사람이라는 말에 이어 오늘은 정신 이상자라는 최악의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다 이번 한 주 동안에만 쏟아진 말들입니다. 자, 이 말들을 쭉 들어보면요, 두 사람 사이가 오래전부터 안 좋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안 후보의 정계 입문을 조언했던 사람이 바로 김 위원장인데요. 네. 작년 한 토론회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했던 촌평 들어보시죠. 네. 정치를 하고 싶으면은 국회부터 들어가가지고서 정치를 좀 제대로 배워가지고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자기 보고 국회의원을 하느냐는 솔직히 해서 이게 도대체 이 양반이 정치를 제대로 아느냐 하는 생각을 갖다 했기 때문에. 저 때가 대략 10년 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을 던지면서 안 후보가 정계에 막 입문하려던 때인데요. 네. 안 후보의 멘토로 알려졌던 김 위원장이 국회의원부터 하라고 조언했더니 안 후보가 왜 국회의원을 하냐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두 사람 사이가 틀어졌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박원순 당시 후보에게 양보하면서 안 후보의 정계 입문은 미뤄졌었죠. 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건 2016년 총선 때인데요. 김 위원장은 민주당 비대위 대표로, 안 후보는 국민의당 대표로 마주했는데 안 후보가 김 위원장을 러시아 전제군주를 뜻하는 차르라고 언급하면서 양측의 신랄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발언도 들어보시죠. 네. 낡음에 익숙한 사람들은 낡은 생각, 낡은 리더십, 그리고 또 낡은 방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제게 하셨던 말씀이 정치를 잘못 배웠다, 비아냥거리는 거라면 저는 배울 생각이 없습니다. 짜르라고 이제 별명이 붙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두 까기 짜르인 셈인데요. 자, 당시도 김 위원장이 정치를 잘못 배웠다라고 비판하자 안 후보는 김 위원장을 차르, 그러니까 낡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자, 정당이 존재하는 게 후보를 내고 선거에서 이기는 거라고 하지만 이 오래된 갈등이 지금 단일화 국면에서 간단해 보이지 않거든요. 예, 당 안팎에서도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당의 전 현직 의원들이 김 위원장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해 봤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정신이 이상하다 이런 막말을 한 거를 보니까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 본인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닌가. 어저께는 또 떼쓴다, 세상 물정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어린애 취급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린애하고 왜 단일화를 합니까? 이게 당 지도부는 빠지고 후보가 결단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후보 단일화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자, 단일화 불발에 따른 비난도 비난이지만 단일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인 오늘을 넘기면서 이제 투표용지에는 물리적으로 야권 단일 후보 한 명이 아니라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의 이름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29일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단일화가 되면 떨어진 후보 이름 옆에는 사퇴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유권자들이 이 용지를 투표장에서 보면 헷갈려 할 수 있을 텐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인쇄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마스우 GS칼텍스에게 정규리그 우승을 내준 흥국생명 김연경 선수가 플레이오프 우승에 대한 간절함을 드러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시즌, 마지막엔 웃을 수 있을까요? 송기성 기자입니다. 출발은 화려했지만 뜻밖의 학폭 논란이 불거지면서 마무리가 아쉬웠던 정규리그. 흥국생명과 1년 계약을 했던 만큼 김연경은 우승에 대한 강한 의욕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에서 배구를 할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좀 잡아서 우승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간절하게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2009년 해외 진출 이후 12시즌 만에 밟는 포스트 시즌 무대로 목표인 정상에 서기 위해 먼저 넘어야 할 팀은 기업은행. 라자르베 선수의 점유율이 엄청 많은 팀이기 때문에 많이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 레프트 선수 리시브로 좀 흔들어뜨리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절친 김수지와의 대결도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빨리 휴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이도 저도 못하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IBK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애들 좀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조금 안타깝고요. 네, 선전포고 할 게 없고 저희가 이겼으면 좋겠네요. 경험이 없는 후배들을 이끌고 동시에 상대의 집중 견제까지 이겨내야 하는 배구 여제 김연경. 어쩌면 한국 무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플레이오프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단기전이기 때문에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선수들이 좀 새롭게 좀 도전하는 느낌으로 다시 또 준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MBC 뉴스 송규성입니다. 스포츠에서 심판의 판정은 가끔 누군가의 불만을 사기도 하는데요. 불가리아에서 축구 심판이 선수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가리아의 4부 리그 경기. 한 선수가 주심에게 격하게 항의합니다. 심판이 옐로우 카드를 꺼내자 다른 선수까지 가세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심판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가까스로 공격을 피한 주심은 도망치기 시작했고 위협을 느끼자 휘슬을 불어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추격전이 시작됐고 주심은 전력 질주에 주차장으로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을 공격하는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특히 재빠른 선수들이 쫓아올 땐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관중석에서 날아온 물병을 맞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K리그에서도 판정 논란으로 분위기가 격해지자 침착하게 웃던 심판이 공을 버리고 냅다 도망치는 일도 있었고
지난 2001년엔 득점과 동시에 주심이 경기를 끝내버려 안양의 골이 취소돼 덫의 낭이를 받기도 했습니다. 골은 완벽해요. 주심은 지금 경기 종료를 선언한 것 같은데요. 주심의 판정이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겠는데요. 프로농구 역시 심판을 폭행한 선수가 영구 제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7년 전 프로야구에서는 한 관중이 난입해 일루심의 목을 조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부장 난입을 한 것이 아마 앞선 판정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점점 더 불신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잘하면 본전, 못하면 비난을 넘어 신체적 위협까지 받는 심판. 스포츠의 극한 직업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지난 몇 년간 김이 빠졌던 서울과 수원의 K리그 슈퍼매치가 오랜만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양 팀의 초반 성적이 나쁘지 않은 데다 연일 맹활약 중인 기성용 흥행카드까지 맞물려 이번 주말 뜨거운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절묘한 가마차기로 2경기 연속 결승골. 팬들 앞으로 달려간 기성용은 영업 후 구단 엠블럼을 가리키며 복귀 후 홈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계속되는 학교폭력 의혹 제기에도 정신적으로 더 단단해진 모습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기장 안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밖의 상황이 어떻든 그라운드 안에서는 행복하기 때문에 더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나.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기성용은 이번 주 최대 라이벌 수원을 만납니다. 지난해 45분을 뛴 적은 있지만 정상 컨디션으로 격돌한 건 감각적인 발리슛과 캥거루 세리머니로 유명한 2008년 슈퍼매치 이후 무려 13년 만입니다. 수원도 경계 대상 1호로 기성용을 꼽았습니다. 개막 5경기에서 한 골만 내주는 짠물 수비에 어제 포항을 3대 0으로 대파한 박건하 감독은 기성용 맞춤 수비 전술을 구상 중입니다. 기성용 선수가 최근에 지금 골도 넣고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저희가 수비를 좀 하는 방법이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 두 팀 모두 하위권인 파이널 B로 떨어져 슈퍼매치가 아닌 슬퍼매치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던 수원과 서울의 라이벌전. 올 시즌 두 팀 모두 강한 상승세에 논란의 중심 기성용까지 선발 출전이 예상되면서 한껏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봄 기운이 가득하기는 해도 공기질이 완전히 나아지질 않아 아쉬운 마음이었는데요. 내일부터는 한동안 머무던 미세먼지가 조금씩 옅어질 전망입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농도가 약간 높을 뿐 이후로는 바람이 불어주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까지 낮아지겠고요. 기온도 쑥쑥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19도로 오늘보다도 더 올라서 올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밤부터는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도에 먼저 비를 뿌리겠고요. 절기상 춘분인 토요일에는 서울 등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은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제주를 비롯한 남해안 지방에서는 흠뻑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구름 사이로 햇살이 드문드문 비추겠고요. 동해안 지방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도 오늘보다 높습니다. 서울과 광주 8도, 대구 7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등으로 서쪽 지방은 20도 안팎을 보이겠고 강릉은 14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토요일 아침 일찌감치 오기 시작을 하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날이 반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떼셨습니다. 3월 18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